책 속에 나오는 장소가 어디지?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지도를 들고 앱을 켜고, 우와, 이 소설이 그런 얘기였다고?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재밌는 여행지에서의 한국 소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서 주최한 2021 상반기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 읽을지도, 그러다 떠날지도? 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들려드릴 책은 문학 속 공간적 배경이 되는 장소를 직접 찾아 여행을 떠나고 그곳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 하모니북 출판사의 읽을지도 그러다 떠날지도입니다. 4명의 작가들 인간 1호 김경애, 인간 2호 이수연, 인간 3호 윤매솔, 인간 4호 정민화. 이들은 소설을 읽을 때마다 생기곤 하던 여기에 나오는 장소는 어디지?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책 속의 장소를 지도에 함께 표시하고 그 지도를 들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그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소설 속 장면을 떠올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현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 6편. 책장을 넘기면 직접 여행을 하며 새롭게 해석한 한국 문학 6편을 만나게 되는데요. 삶의 반경은 삶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궁금한 김약국의 딸들과 운수 좋은 날, 또 공포가 일상화되면 두려움이 어떻게 퍼져나갈까 하는 소년이 온다와 차남들의 세계사, 그리고 프로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과 한국이 싫어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 3편의 작품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한강의 소년이 온다, 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 이렇게 3편을 들려드립니다. 작가 소개. 인간 1호 김경애. 커피 마시고 싶다고 춘천 다녀오다가 하늘이 맑아 별이 잘 보이겠다며 강화도로 느닷없이 운전대를 꺾어버리는 낭만파 홍길동. 오늘도 인류관광에 소소하게 이바지하며 다음엔 또 어디로 떠나볼까 즐거운 고민을 한다. 인간 2호 이수연. 매일매일 세상의 온갖 제품들을 팔면서 언젠간 아이글도 팔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방송쟁이. 슬렁슬렁 산책과 계절이 바뀌어가는 순간을 포착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리하여 주변의 낯선 동네와 골목을 탐방하는 것이 일상의 취미. 인간 3호 윤매솔. 은혜로운 회사느님 덕분에 1년에 한 달씩 외국 여행을 했었던 과거형 여행 꿈나무. 술만 마시면 2차 장소를 찾아가며 나 지도 잘 봐, 길 완전 잘 찾아 라고 갈지자로 파워워킹하는 술버릇을 가지고 있다. 인간 4호 정민화. 직접 체험 여행과 간접 체험 독서 모두를 잔뜩 누리고 싶은 욕심쟁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이 많아서 자꾸 돌아다니고 싶은 걸까? 고맙게도 방학 찬스를 이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지만 여행기마저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말투라는 게 함정. 네, 지금 이 순간 이 작가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듯한 그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고 싶다면 지도를 들고 원하는 공간을 클릭해보세요. 지리덕후의 입체적 문학여행, 읽을지도 그러다 떠날지도 지금 시작합니다. (1894년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김약국의 딸들.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제목을 볼 때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생각난다. 러시아 문학의 어려움이라면 이면에 담긴 사상의 깊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 때문이기도 하다. 같은 사람이 어떤 땐 알렉세이였다가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였다가
안료사가 되기도 하는 바람에 자꾸 헷갈려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김약국의 딸들도 쉬운 책은 아니다. 김약국의 딸들이 주요 인물이지만 이야기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되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줄줄이 소개된다. 특히 5딸이 모두 용자 돌림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란이가 둘째인 줄 알았지? 사실 셋째지롱, 용용 죽겠지 라고 약을 올리는 것 같다. 김약국의 딸들을 읽지 않았다면 꼭 가계도를 참고하면서 읽기를 추천한다. 김약국의 딸들의 주요 무대인 간창골의 이름에는 통영의 역사가 담겨 있다. 통영 바다 문화마당을 걸어가려면 3걸음에 한 번씩 꿀빵을 먹어야 한다. 가게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쓱 다가와 꿀빵 한 조각을 손에 먼저 쥐어주는 적극적인 점원 때문이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이 집에서는 오리지널 팥, 저 집에서는 크림치즈, 거기에 고구마, 유자, 호박, 초콜릿 치즈 등 끝없이 달라지는 속재료를 보면서 시식 욕구도 끝없이 샘솟기 때문이다. 한 손에 묵직한 꿀빵 한 봉지를 흔들며 길 건너편을 내다보면 푸른 바다가 넘실댄다. 통영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빛났다. 김약국의 딸들의 첫 몇 문장만 보아도 대한제국 말기에서 일제강점기로 급변하는 시대에도 이 평화로움이 변함없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통영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촐한 어항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내왕하는 항로의 중간 지점으로서 그 고장의 젊은이들은 조선의 나폴리라 한다. 그러니만큼 바닷빛은 맑고 푸르다. 남해안 일대에 있어서 남해도와 쌍벽인 큰 섬 거제도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현해탄의 거센 파도가 우회하므로 항만은 잔잔하고 사철은 온난하여 매우 살기 좋은 곳이다. 통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삼도 수군 통제영의 줄임말이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수군을 총지휘하기 위한 해군 기지이자 해군 참모총장이 있었던 곳이다. 처음에 삼도 수군 통제영은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1593년에 한산도에 설치되었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두령포, 지금의 통영으로 옮겨오게 된다. 비록 시간이 흐르면서 통제영의 규율과 관리가 유명무실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통영은 1604년부터 시작해서 1895년 고종이 통제영을 폐지하기까지 거의 300년 가까이 군사도시의 명성을 이어왔다. 통제영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지방의 곡물 등을 모아서 중앙정부로 곡물을 보내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일찍이 인근 지역의 특산품이 배를 타고 통영으로 모여들었고 이를 거래하는 쌀시장도 발전했다. 통영은 군사도시인 동시에 지방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흔히 갖는 오해가 있다면 서울에만 사대문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양도성의 사대문일 뿐 한국의 오래된 도시를 찾아가면 어디에서나 도시를 둘러싸는 성과 성의 안팎을 연결하는 사대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전주에서는 전주성, 진주에서는 진주성, 남원에 가면 남원읍성이 있다. 많은 관광객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돌아오지만 제주도에서도 제주 성지와 함께 사대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오랜 시간 중요한 역할을 했던 통영에도 당연히 통영성과 사대문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그 흔적을 맨눈으로 찾기 쉽지 않지만 1872년에 제작된 통영 지도를 보면 통영성과 사대문의 경계를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다. 북쪽의 세병관을 중심으로 관아의 건물들이 빼곡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남문을 빠져나오면 항구와 함께 사전을 찾을 수 있었다. 그때의 사전은 아직도 같은 위치에 남아있다. 바로
지금의 중앙시장이다. 그 남서쪽에는 병선생리청과 병선장청 앞으로 많은 군사용 선박이 정박해 있다. 자세히 보면 뱃머리 모양이 유독 다른 배 한 척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거북선이다. 병선이 모여있던 곳은 거듭된 간척 사업 때문에 오늘의 지도에서는 해안선의 모양이 달리 보인다. 조선시대였던 1872년에도 군병을 훈련시킬 공간과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통영성 남문박 해안을 메웠다는 기록이 있고 일제강점기에도 이 지역의 매립이 이어졌다고 한다. 계속된 매립 때문에 만의 크기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사전이 있던 자리에는 중앙시장이 생겼고 거북선 앞에서 군인이 훈련하던 자리는 오늘날 문화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거북선 승선 체험을 할 수 있는 광장이 되었다. 통영의 옛 지명을 익히기 위해서는 간척의 역사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맨대라는 이름도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간척 사업 때문에 붙여졌다.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정량동에 속하지만 통영 도박이들은 땅을 메운 데라는 뜻을 따서 맨대라고 부른다. 간척 때문에 이름이 붙은 또 다른 지역은 서호시장이 있는 서호동이다. 현지인들은 그 지역을 세터라고 부른다. 산을 무너뜨려 바다를 메워서 물려낸 장소라는 의미로 결국 간척지를 뜻한다. 세터의 유래와 풍경은 1894년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김약국의 딸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미 이 지역을 세터라고 불렀을 정도니 통영의 간척 사업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있다. 산을 무너뜨려 바다를 메워서 물려낸 장소라는 세터 아침장은 언제나 활기가 왕성한 곳이다. 무더기로 쏟아놓은 갓 잡은 생선이 파닥거리는 것처럼 싱싱하고 향기롭다. 삶의 의욕이 넘치는 교환 속에 옥색 안개에 서린 아침, 휴식을 거친 신선한 얼굴들이 흘러간다. 책 속의 활기찬 세터 아침장은 지금의 서호시장이 되었다. 중앙시장에는 온종일 관광객과 현지인이 뒤섞여서 붐비지만 서호시장은 새벽 일찍 시작해 오후가 되면 늦기 전에 파장한다. 그러니 책에서 묘사한 강렬한 아침 활기를 느끼고 싶다면 시간에 맞춰 가야 한다. 무슨 시장 구경에 아침부터 난리야 라고 투덜거리다가도 이 동네에서 유명한 시래기국 한 그릇에 산초 한 숟가락 듬뿍 넣어 뜨끈하게 밥 말아 먹고 나오면 아, 이 맛에 서두르는구나 할 거다. 여기서 배불리 밥을 먹고 어슬렁어슬렁 걷다 보면 나오는 동네가 판대다. 판대는 운하를 판 곳이어서 판대. 판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미륵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통영대교다. 통영대교 아래는 강이나 바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부러 파낸 운하다. 예전에는 미륵도와 육지의 해안이 서로 이어져 있었지만 이 사이로 배가 지나다닐 수 있게 파내서 수로를 만들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이순신 장군을 피해 이곳을 파내고 물길을 튀어 도망치다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야사도 있다. 김약국의 딸들은 이런 지역의 야사까지도 꼼꼼히 담고 있다. 판대는 임진왜란 때 우리 수군에 쫓긴 외병들이 그 판대목에 몰려서 엉겁결에 그곳을 파헤치고 한산섬으로 도주하였으나 결국 전멸을 당하고 말았다는 곳이다. 그래서 판대라고 부른다. 판대에서 마주 보이는 미륵도는 본시 통영과 연결된 육로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섬이 되었다. 통영 육지도 막바지인 한실이라는 마을에서 보는 판대는 좁다란 수로다. 현재는 여수로 가는 윤선의 항로가 되어 있고 해저터널이 가설되어 있다. 외정시에는 해저터널을 다이꼬볼이라 불렀다. 역사상으로 풍신수길이 조선까지 출진한 일이 없었는데 일본인들까지 해저터널을 다이꼬볼이라 불렀으니 우습다.
다이꼬보리라는 이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주로 가리키는 타이코에 바치는 굴이라는 뜻이다. 다이꼬보리라고 소개된 해저 터널은 아직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배부른 관광객이 슬렁슬렁 걸어 미륵도로 넘어가기에 알맞다. 해저 터널이라는 낭만적인 이름 때문에 자주 오해를 받는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아치 사이로 걸어가는 아쿠아리움을 상상하곤 하는데 정확히는 바닷속이 아니라 바다의 바닥 아래 땅속으로 지나가는 터널이라서 어둡고 침침하다. 오죽하면 김약국의 딸들에서는 습기와 물이 괴어 있고 불도 잘 들어오지 않는 황천길로 묘사되어 있을까. 송님, 나리선 타고 건너갈랍니까? 그만 굴러가지. 연불이나 매시고 가자. 두 중늙은이는 나들이 옷을 입고 시름시름 걸어간다. 그들은 용화산에 불공을 들이러 가는 길이다. 그들은 급격하게 경사진 해저 터널로 들어갔다. 내리막길을 한참 동안 내려가니 터널은 왼편으로 굽어진다. 외부의 광선은 차단되고 침침한 어둠이 코앞에 닿는다. 불이 꺼졌는가 배? 윤 씨의 목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윙 하고 울린다. 메아리가 되고 그 메아리는 다시 메아리가 되어 긴 동굴 속에 벽을 치며 번져나간다. 불 안 꺼졌습니다. 저기 전기불이 있네요. 천장에 전등불이 둔중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중늙은이는 서로 손을 잡고 더듬거리듯 앞으로 나간다. 터널 바닥에 물이 괴어 질벅질벅하였다. 모터로 물을 뽑아내지만 언제나 이곳에는 습기와 물이 괴어 있는 곳이다. 나무 관세음보살. 윤 씨의 목소리는 또다시 윙하고 울려나갔다. 동숭아. 야, 우리가 죽으면 이런 어두운 굴을 지나가겠지. 야, 그러게요. 간창골 김약국네 5딸. 김약국의 딸들의 주요 무대인 간창골의 이름에도 통영의 역사가 담겨 있다. 통제형의 관청이 많이 모인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발음이 바뀌어 간창골이 되었다고도 하고 관창, 관가의 창고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동원에서 서쪽을 나가면 안뒤산 기슭으로부터 그 아래 일대는 간창골이란 마을이다. 간창골 건너편에는 한량들이 노는 활터가 있고 2월 풍신제를 올리는 뚝지가 있다. 그러니까 안뒤산과 뚝지 사이의 계곡이 간창골인 셈이다. 이 간창골에서 서쪽으로 몇 걸음만 옮기면 통영 사대문의 하나인 서문이 있었다. 이 서문은 서문고개라고 불리는 언덕 위에 있었는데 서문고개를 기준으로 안쪽은 간창골이고 그 밖으로 서쪽으로는 대밭골과 명정골이 있다. 이 대밭골에 첫째 딸 용숙이가 살았다. 17살 때 결혼했지만 아들을 하나 낳고는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 김약국의 아내인 한실댁이 셋째 용란이를 간창골에서 서문을 넘어 명정골보다 더 서쪽에 있는 마을인 도록골에 있는 시댁으로 데려다 주다가 첫째 용숙이가 손자 동훈이 아파서 치료하러 온 의사 선생님과 썸씽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그 길로 바로 대밭골에 사는 용숙이네를 찾아가는데 이게 다 이 서문 바로 밖 대밭골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둘째 딸인 용빈이는 서울에서 공부하느라 결혼은 미뤄두고 있었다. 그래서 첫째에 이어 결혼을 한 것은 셋째 용란이었다. 용란이와 결혼한 연하기는 좋은 집안 출신이긴 했지만 아편쟁이였고
그의 부모도 이런 연하기에 대해서는 진절머리가 나 있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집은 통영 구시가지 서쪽 끝 도로골이었지만 연하기의 신혼집은 반대편으로 동쪽 끝인 맨대에 차려줬다. 통영 사대문의 동문 밖으로 나오면 다시 통영 앞바다를 만날 수 있는데 이 바닷가 지역 이름이 바로 맨대다. 맨대 막바지, 부잣집 마다들을 세간낸 집이라고 초가집 틈새기에 끼어있는 내간 기와집의 기둥은 제법 큼지막하였다. 연하게 부부가 살고 있었다. 큰 댁이 있는 도로골과 이 맨대 막바지는 통영읍에 있어서 거의 끝과 끝으로 상당히 먼 거리를 두고 있었다. 연하기의 부모들이 얼마나 진저리가 났으면 아들 내외를 그렇게 먼 곳으로 쫓았는지 능히 짐작되는 일이었다. 맨대로 신혼집을 차린 이후로도 용란이는 자주 김약국 내에 드나든다. 연하기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옛 연인 한돌이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연하기가 잠시 유치장에 들어간 틈을 참지 못하고 용란이는 한돌이를 데리고 두 집 살림을 차리고야 만다. 용란이의 두 번째 신혼집은 북문 밖이었다. 한실댁은 그 집을 찾아가기 위해 북문 밖 좁은 오르막길을 오르며 힘겹게 한숨을 몰아쉰다. 하지만 통영 사대문의 북쪽 오르막길은 어차피 그 길이가 그리 길지 않다. 크게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 그토록 힘들어했던 것을 보면 진짜 몸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딸의 외도를 확인하러 가는 마음이 고되었던 건 아닐까?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지도를 들여다보니 아차, 그 시대의 저 동네의 거리 감각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에 머쓱해진다. 김약국네 집에서 영란이네 집은 아무리 멀어봤자 2km 내외니까 걸어가도 30분 정도면 닿는 거리인 셈이다. 게다가 용란이가 바람을 피우면서 한돌이와 함께 지낸 두 번째 신혼집 역시 기껏해야 2km 정도의 거리였다. 연하기든 한실댁이든 마음만 먹으면 30분 내로 달려올 수 있는 위치인데 거기에 새집 살림을 차렸다는 걸 보면 배포가 작은 것인지 아니면 간이 큰 것인지 헷갈린다. 마지막으로 시집간 넷째 딸 용옥이는 신혼살림을 시댁에서 시작하게 된다. 친정이 있던 간창골에서 서문고개를 넘어 서쪽으로 향하면 바로 나타나는 명종골에서 살았던 것이다. 원래 소학교 공부를 마친 후 집안일을 살뜰히 살피던 용옥은 시집을 가서도 시댁과 친정 두 집 살림을 모두 살피느라 서문고개를 쉼없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래도 목이 말라서 힘든 일은 없었겠다. 명종골에 들어서면 바로 길가에 정당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종골이라는 이름 역시 맑은 샘이 있다는 데서 왔다. 오늘날 통영을 찾아가도 이 우물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명정골, 간창골, 세터처럼 옛날 이름으로 불러서 그렇지 이리 보면 통영도 그리 낯설지 않다. 인터넷에서 통영 여행 코스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결과물은 고만고만하다. 동피랑 벽화마을에서 사진을 찍고 꿀빵을 우물거리며 중앙시장을 둘러보다가 도다리 쑥국이나 복국을 먹고 서피랑 마을을 산책하다가 세병관에서 이순신의 흔적을 찾는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해저 터널을 통과해 미륵섬에 가서 케이블카나 루지를 타는 일정 정도가 덧붙여질 뿐이다.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순서만 다를 뿐 비슷한 공간을 즐기다 온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공간이 김약국의 딸들의 주 무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세병관을 찾은 이가 마루에 올라서서 통영만을 내려본다면 한눈에 교회 첨탑도 하나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보이는 교회는 선교사가 세운 곳으로 셋째 영빈이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찾아가던 곳이다. 세병관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책 속에 등장한다. 지금은 기둥과 지붕만 있어 시원하게 뻥 뚫린 모습을 하고 있다.
딸들의 이야기가 주로 그려졌던 일제강점기에는 세병관이 학교로 쓰인다. 뻥 뚫린 공간이라서 수업은 어떻게 했느냐 싶겠지만 학교로 쓸 때는 기둥을 벽으로 막아서 건물처럼 만들었다고 한다. 더 놀라운 점이 있다면 세병관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공간이 김약국 딸들의 생활 반경 전체라는 것이다. 대부분 등장인물은 반나절이면 어슬렁거리며 돌아다 볼 수 있는 이 좁은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간다. 통영 여행 일정은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짜면 딱 좋다. 일출 명당으로 유명한 이순신 공원에서 여행의 일정을 시작한다면 다음 코스는 동피랑이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포토스팟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면 중앙시장으로 내려오자. 여전히 현지인에게는 생활 밀착형 시장이지만 관광객에게는 먹방을 위한 필수 코스가 되었다. 위장이 든든해졌다면 거북선이 주차된 문화마당을 거쳐서 세병관으로 오른다. 세병관 바로 옆 골목이 바로 김약국네 집이 있던 간창골이고 그 비탈길을 따라 올라가면 한실댁이나 김약국의 딸들처럼 서문고개를 넘게 되는 것이다. 용숙이가 살던 대박골을 지나 용옥이가 살던 명종골에 도착하면 충렬사에 도착한다. 여기서 내리막길을 쭉 따라 내려가면 통영 도다리 쑥국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소호시장이 나온다. 이 소호시장은 통영 안악들이 장을 보러 갔다가 정신 잃은 용란이를 마주쳤던 바로 그 세터시장이다. 여기서 몇 걸음만 더 옮기면 해저 터널이 있고 한실댁이 얘기했던 황천길을 떠올리며 걷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미륵도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코스를 다 걸어서 이동하더라도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김약국의 딸들의 등장인물이 무려 3대에 걸쳐서 살아온 공간이지만 느긋하게 걸어도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작은 동네인 셈이다. 북쪽의 좁은 길목을 제외하면 삼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통영 지리의 특성상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를 타는 것이었다. 1930년대의 신문에는 용옥이가 겪은 것과 같은 사고 기사가 종종 실렸다. (1930년 3월 4일은) 통영 장날이었다. 거제와 통영을 오고 가던 거제 운수주식회사 소유의 31톤 발동기선 제1운항화는 오후 4시 거제로 출발하려는 터였다. 장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배를 타야 거제로 돌아갈 수 있었고 배가 떠나려 하자 표를 사지도 않고 앞다투어 올랐다. 배가 잔교에서 멀어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달려오던 두 사람이 배에 뛰어올랐다. 35명의 승객과 화물로 무게중심이 위로 가 있던 배는 이 충격에 옆으로 기울었다. 쌓아놓은 화물이 쏟아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침몰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배들이 달려들어 승객을 건져내면서 대부분은 목숨을 건졌으나 끝내 두 사람은 선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동아일보 1930년 3월 4일자. 백고동 소리가 먼저 부웅 하고 들려오면 오래 지나지 않아 불을 밝힌 윤선의 선체가 섬을 돌아 나타났다. 요즘에는 배를 탈 일이 많지 않아 그 모습이 잘 상상이 되지 않지만 윤선은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를 뜻하는 말이다. 더 이전의 배는 조류와 바람에 의존했던 전통적인 운항 방식으로 움직였지만 증기선의 등장 덕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배편 또한 정기적인 시간표에 의해 움직이면서 사람들은 윤선을 물자 운반의 목적을 넘어 이동수단으로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1912년 조선 우선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배편이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1920년대에 들어서는 장거리 항로는 물론 단거리 왕복 항로들이 늘어났고 1930년대 즈음에는 배를 타고 도시간 이동을 하는 것이 점차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영과 김약국의 식구들은 온몸으로 겪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객선의 3등실을 타면 철도보다 더 싼 가격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한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약간의 위험을 각오한다면 새로운 세상으로 떠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렇게 위험과 힘든 시간을 각오한 사람만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김약국네 식구 중에서는 용빈만이 이걸 가고있다. 김약국의 딸들 속 수많은 등장인물 중 사실상 홀로 살아남은 것 또한 용빈이었다. 용빈이는 경성 등의 대도시를 왕래하며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넓힌 견문 덕분에 집안 전체에 휘몰아치는 비극 속에서도 자신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러 떠날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1920년대 통영에 살고 있던 사람이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획일화된 삶의 패턴을 깨기 어려워하는데 100여 년 전은 말해 무엇하랴. 내 이전 세대의 삶과 나의 삶, 그리고 내 다음 세대의 삶이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끼리만 모여 산다면 무의식적으로 동질감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타인과 조금만 달라도 공격받기 쉽고 새로운 것이 다른 것, 위험한 것, 가능한 피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기 쉽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는 것이 좋으니 무작정 떠나라고 등을 떠밀 수는 없다. 삶의 반경을 넓히겠다는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긴 하지만 무조건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서도 개인의 삶이 너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스스로 아무리 최선의 선택을 했더라도 사회적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배는 서서히 부두에서 밀려나갔다. 배 허리에서 하얀 물이 쏟아졌다. 부웅. 윤서는 출항을 고한다. 멀어져가는 얼굴들, 가스 등 고함 소리. 통영 항구의 장막은 천천히 내려진다. 가판 난간에 달맞이꽃처럼 하얀 용의 얼굴이 있고 물기찬 공기 속에 용빈의 소리 없는 통곡이 있었다. 봄은 멀지 않았는데 바람은 살을 내릴 듯 차다. 김약국의 딸들의 마지막 장면에서 용빈은 용애를 데리고 통영을 떠난다. 다시 돌아오기로 한 2년 뒤의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그들의 미래가 매 순간 장밋빛일 것이라고 확신하진 못하겠다. 5km에 갇힌 삶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위험한 순간이나 후회하는 순간도 많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선택한 것이기에 그 순간까지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리라.